네, 경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의가 한미 관세 후속 협상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편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이번 주 경주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열리게 되는데 지금 뭐 한미, 한중, 미중 정말 굵직한 외교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이번 경주 APEC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예. 전 세계 생산의 약 60%, 교역량의 50%를 가늠하는 21개의 국의 정상들이 참여하고요. 러시아에서도 국제 담당 부총리까지 참석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폭탄을 던진 트럼프의 관세 문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한미 간에도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요. 네. 미일 간에는 물론 먼저 일본을 방문하죠. 다카이치 신임 총리하고 또 그 문제를 또 아마 트럼프하고 다카이치 총리하고 얘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에이펙이라는 것이 경주 선언이 나오겠지만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거로 이제 경주 선언이 나올 거 예상하는데 트럼프는 또 먼저 가는데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EC라는 것이 전 세계 21개국이 모여서 전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그러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데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서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폭탄 관세에서 일방적인 미국 패권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는 좀 양보한 것 같은데 아직 뭐 구체적인 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건 아직은 한국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트럼프도 이제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강요들이 어떻게 이걸 막아낼 거냐, 또 버틸 거냐. 도저히 안 되면은 현찰로 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따르면 3,500달러에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 기내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이 받아들일 거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1,500달러는 좀 기존에 얘기한 것처럼 조선 문제는 뭐 대미 투자나 펀드로 바꾸는데 2천억 달러에서 8년간 250억 달러씩 내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뭐 주택담보대출인가 뭐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네네. 우리가 뭐 빚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아내라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CNN과의 기자회담에서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거의 간접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래갖고 본래대로 한 5%만 현찰로 내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점을 이제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막아낼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버티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되면 미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협정만 맺겠다라는 건데 하여튼 하루하루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보고 계세요? 일단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보면 우리 캄보디아 총리하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슈가 된 그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불법 구금된 우리 이제 한국인들 한 1,000여 명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캄보디아 총리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결실을 맺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만 최근에 아마 우리 외교부 2차관이 가서 어떤 실무진 차원에서 얘기했던 그 전용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네. 사실상 그쪽 캄보디아 정부에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사실상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이 총리를 강하게 푸시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네.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캄보디아에 한 4,500억 정도의 ODA를 그러니까 경제개발 원조로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우리 그 산업연수생도 캄보디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 한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면 이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아마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특히 아마 한국인을 건드리면 폐가 망신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아마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 볼 때는 그 아세안에서 이제 일본의 신임 총리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이시바 총리하고 얘기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왔던 어떤 위안부 합의라든가 또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다 수용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한일 간에는 더 이상 이제 과거사 문제 가지고 얘기될 건 없는데 다만 이 다카이치 총리가 그동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출 발언만 없다면 저는 아마 첫 상견례 정도는 좀 원만하게 서로 웃으면서 조금 스마일 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11년 만에 이제 한국에 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국빈 방문으로 아마 최고위호를 대해서 아마 시진핑 주석은 맞아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조금 기분 좋은 어떤 한국 방문이 될 것 같고 그동안 보면 중국과는 우리가 현만령이나 한한령이나 여러 가지 조금 서운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아마 바로 모든 것들이 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 정상화 이 부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국빈 방문으로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중국 쪽으로 다가가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친중, 우리 중국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어떠한 메시지를 관리할 것이냐 그 상황 관리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벌써 미국 가서 한번 만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우호 관계 두 정상 간의 그런 우호 관계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한국 정부가 여전히 아마 이 좀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에서 제안하는 어떤 뭐 최종적인 제안이라고나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좀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29일 날 미국하고의 어떤 한미 회담에서 이 문제가 타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아마 후폭풍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저는 쿠알라룸푸르로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로 가는 그 전년기 안에서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상당히 조금 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뭐 평가합니다. 네. 캄보디아부터 일본, 중국, 미국까지 다양한 이슈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미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협상이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해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미국 측의 조건을 우리가 수용할 경우 곧바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측은 아직 막아낸다는 좀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좀 양보해서 그 김성관 장관이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는 8년 동안 250억 달러씩 현찰로 미국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양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500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500달러는 조선 관련이니까. 네, 1,500 빼고. 네, 2천억 중에서 이제 8년 동안 250억 달러씩 내놓으라는 건데 지금 원달러 환율 1,440원까지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상황을 봤을 때 그걸 낸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250억 달러면 하나로 하면 얼마입니까? 10조인가요?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그걸 매번 달라는 거예요. 현찰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실상 한국의 외환보유고 문제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문제 상당히 심각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건 한국은행하고 경제부처하고 협의를 했겠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결론이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긴 참 어렵다라는 것으로 아마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그 처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처럼 5% 정도는 우리가 달러로 현찰을 줄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뭐 투자라든가 펀드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돌리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양보 못하겠다는 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제 마스가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마스가 조선업인데 실제로 미국도 이번에 한미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타결하지 못한다면은 그 해상권, 중국에 완전히 밀려 있는 해상권에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자꾸만 늦춰지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지금으로 봤을 때 뚜렷한 묘안이나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없는 것 같아요. 버티면서 우리가 양보를 더 받아내고 그러면서 뭐 국방비라든가 미국이 원하는 안보 문제라든가 방위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가 최선인 것 같은데 아직 그 회담에 아주 그 시크릿한 부분들은 안 내놓는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타결 시점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관세 협상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 그 전용기안에서 일단 이렇게 밝혔거든요.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이제 거의 타결 임박했다. 그리고 한국이 준비되면 나도 준비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최종 오퍼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최종 오퍼를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그것을 수용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 최종 오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협상을 없다는 걸 조금 암시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한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아직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3,500억 달러 어떤 형식으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한국 정부에서는 수용하기 조금 어려운 걸로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동안 얘기된 걸 보면 한 3,500억 달러 중에서 한 2,000억 달러 정도는 현금 비중으로 갈 것 같고 그것을 아마 어떤 몇 년에 걸쳐서 분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 정점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일본식 모델이 보면 일본이 보면은 그 미국과 이번에 4,500억 정도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투자 사용처는 미국 정부가 결정을 하고 투자 원금 해소에 대해서는 일단 원금이 해소될 때까지 5대5 그리고 원금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는 미국 정부가 90%를 가져가는 형태로 일본식이 어느 정도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본과 맺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그런 방식을 좀 따라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2천억 불을 현금으로 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고 우리 외환 보유고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협상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조금 따질 것 같은데 저는 아마 29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할 때 그때 저는 마지막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걸 넘기고 난 다음에는 저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술로 볼 때는 굉장히 돌발적인 29일 정상회담이 되면 굉장히 돌발적인 우호적이지 않고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까지도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나름대로 뭐 좀 협상 협상술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최근에 보면 안보 어떤 패키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방비도 우리가 3.5%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좀 올리고 또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도 재처리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안보 협상까지 포함한 패키지들로 저는 29일에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된다. 29일에 어떤 한미 정상회담을 넘기게 되면 트럼프 특유의 어떤 성격으로 볼 때 굉장히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더 이상 어떤 협상 카드를 내밀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사실 지금 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북한의 이제 이 대미 협상 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 외무상이 또 이 기간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알려지면서 과연 이 깜짝 회동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적극적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달 그 당선인 신분에도 보면 북한의 핵 보유국이다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또 썼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보면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지난 2019년 판문점 회동 때 실무를 총괄했던 그 사람을 이번에 주한 미국 대사 대리로 데려왔거든요. 예. 이번에 교체를 케빈 했고. 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케빈 킴이로. 그러게다가 아마 최근에도 보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는 트럼프 1기 때는 아마 2018년도 뭐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하노이에서 만나고 판문점에서 만날 때는 그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조금 아직 좀 서투른 부분도 있었고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도발이라는 그 카드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카드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2기에 돌아보니까 이란에 그 핵시설이 있을 때는 이번에 먼저 선제적으로 군사시설을 다 파괴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솔직히 따져보면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세계 위협에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건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을 만나서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해줄 테니 그 대신에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대가가 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가 원하는
이 핵 보유국을 인정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내놓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때 본인은 페이스메이커가 될 테니 피스메이커라 되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평양에 트럼프 월드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트럼프 호텔도 만들고 트럼프 골프장도 만들고 트럼프 호텔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핵 보유국을 인정을 받는 대신에 그런 만큼의 어떤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또는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해서는 동결이 되고 또 IAEA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사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는 조금 거북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외무성 최선희를 러시아에 보내가지고 지금 북미회담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중재를 아마 푸틴 대통령에게 조금 원하고 있는 그런 SOS를 친 게 아닌가. 그렇게는 좀 전망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만날 의지가 강하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준비가 대통령 안 돼 만날 있다.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위성단 국가안보실장도 회담 가능성이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세계의 강자로서 세계를 마치 지배하는 것처럼 관세 폭탄이라는 세계의 무역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실제적인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히토류, 우리 히토류 안 줄 거야. 수출 다 금지해.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미사일 산업에 히토류가 안 들어가면 부품 자체가 생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 또 커피 문제가 있어요. 관세 매기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시장에서 야 커피가 너무 비싸진다. 그래갖고 미국의 국내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관세 EU하고도 지금 재협상이 들어가는 거라고 있고 일본도 지금 다카이시 총리가 이거 안 된다 5,500억 달러 재협상하자. 한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딱 버티면서 실용 예견으로 나가고 있고 관세 폭탄을 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내가 이 정도로 해서 다 현찰을 갖고 와 우리 동맹국한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처음에는 맺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의 뭐 강탈 수준 아니에요. 갑자기 왜 현찰로 3,500불을 내놓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빚졌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먹히고 있고 특히 네. 가자 평화지구도 협상을 했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돌출 변수가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푸틴하고 자기는 굉장히 친하다 그랬는데 잘 문제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돌파구를 삼는 것이 이제 북미 정상 회담이 아니라 회동이죠. 회동. 김정은 만나서 우리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그럼 뭘 줄라 그래? 지난번 2019년도 싱가포르 회담 때 난 거기까지 멀리 갔는데 나중에 캔슬됐잖아. 뭐 확실한 걸 내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내놓은 게 그럼 니네를 핵무장 국가로 인정해줬다. 뉴클리어 파워로 인정해주겠다. 근데 뉴클리어 파워라고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웨폰 스테이트는 미용주 5개국이 있는 것이고 파워는 이제 인도와 같이 핵을 갖고 있는 거 인정해 준대. 그래서 NPT라든가 세계 질서에는 들어와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 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뭐 외교도 뭐 대표부급 외교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은 확실하게 오케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분석가들은 김정은 위원장도 아니 뭐 시진핑도 만났고 푸틴도 자기가 같이 만났고 이번에 트럼프까지 만나면 국내 정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러한 국내 정치용. 근데 하여튼 뭐 전문가들은 지금 조금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0%까지 왔다 그러는데 내일이나 모레 또 어떤 카드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을 봤을 때 결국 나쁘진 않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건 좋다라고 얘기하고 도와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한반도의 평화 기운이 싹 들 수 있고 남북 간의 평화 교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야 이거 너 줄게 뭐 그렇게 낸다든가 뭐 방안이 나온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북미 회동 성사 가능성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야가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논란을 겨냥해서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요. 장 대표는 이에 민주당의 공격은 엄한 곳에서 삽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보고 계십니까? 뭐 언론에 많이 났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6채를 보유하고 있고 네. 8억 5천만 원인가요? 하여튼 보니까는 뭐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아파트가 4채고 나머지 단독 오피스텔 전국에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당하게 불법적 거래라든가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다주택 인정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지방선거 전략으로 이걸 아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팩트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네들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번에 10월 15일 날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인해서 이 축으로 들었잖아요. 축으로 들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해봐야 옛날처럼 이득 많이 못 봐. 부동산 불패는 이제 없는 거야. 거기서 많은 이득을 얻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코스피가 4천까지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엄벌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가고 이제 주가 시장이 공개적이고 투명으로 그리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건 기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우수한 중견기업 이런 대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면은 그렇게 부동산 불패시나 나는 부동산 하나 갖고 있으면 늙을 때까지 그 안전하다. 그것만 꼭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실수요, 실거주 부동산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내가 노후에도 안전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은 부동산 투기를 수요를 억제시키면서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이 문제는 첫 단추를 지금 푸는 겁니다. 더 봐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이 지금 오른다 뭐 그런데 그것도 10억 이하가 많이 오르는 걸로 나와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를 자꾸만 이제 부동산 심리가 있잖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민들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부동산 하나니까 야, 그 가격이 오른다거나 가격이 내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진단 말이죠. 그 심리를 자꾸만 이용하는 거예요. 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 차등 구간이 있는데 나는 보유세 안 낼 수 있는데 보유세 세금 올린다 그러면 야, 나도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계속해서 횡행했었거든요. 그전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잘 이용해서 마치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폭탄 정부고 부동산도 사지 못하게 하는 정부고 규제 정부다.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뭐 그런 전략에서 하나하나 움직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문제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이 아파트하고 포함해서 한 4채를 가지고 있다. 또는 뭐 국회의원 뭐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이거는 사실 조금 여론 물타기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금 따져보면 어쨌든 서울에 원래 한 채가 있었고 그다음 본인의 지역구인 보령에 또 한 채가 있고 그다음 나머지 2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지분을 좀 상속받거나 아파트를 상속받은 그런 케이스에 속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동산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마치 4채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강남구에 4채가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좀 둔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반감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또 국회의원들의 어떤 부동산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타기라는 건 결국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정책의 어떤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이명박 그다음에 그 박근혜 윤석열 보수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다 가격이 안정이 돼요. 근데 문재인 정부나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진보 정권에만 들어오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가 보면 결국은 이번에도 마찬가지 10월 15일 날 대책도 마찬가지지만 수요를 억지로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수요를 억제한다는 게 보면 결국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완전 왜곡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15일 날 대책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 집을 사고 싶은데 무주택자들이 결국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거래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은 팔 수가 없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내년 아마 봄에 이사철이 되면 아마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월세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에서 어떤 투기 수요를 잡으려면 투기 수요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저는 아마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에서는 국민적 합의만 된다면 저는 2채가 아닌 3채부터는
사실상 부동산 투기로 하고 새 채부터는 어떤 거래 제한을 한다거나 또는 매매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저는 더 이상 투기 수요는 좀 일어나지 않을 걸로는 보이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1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100여 채를 갖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이라는 희귀성 있는 자산을 가지고 사실상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해당하는 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는 부동산의 어떤 규제 대책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투기 수요를 잡는다고 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됐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무주택자의 고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의 어떤 역발상,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 발언으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퇴를 하기도 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은 국민이 예의주시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의 돌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짧게 제가 좀 듣도록 전에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은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이 투명화되고 개화가 되고 공개가 되면서 기대 심리가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하나 이거거든요. 내 집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거기에서 실입주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는 이게 내가 노후 대책으로는 부동산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것을 이번에 국토부 1차관이라든가 또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런 심리를 건드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보면은 지금 15억 이하는 실거래하는데 거기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치 부동산이 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 오릅니까 지금 실제로? 예? 오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10억 이하의 그거는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가 잘 되니까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6억까지 대출을 다 해주고 하나 토지거래 허가제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확실하게 들어갈 사람들만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자기 집을 얻으려고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세우고 살 수 있다. 라는 건데 마치 부동산이 오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거는 강남이라든가 이제 상당히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불만이 크죠. 실제로.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조심해야겠죠. 그런 부동산 심리가 있는데 아직은 안정화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70년대부터 만들어진 부동산 투기업이니까 그걸 통해서만 내가 자산이 있다라는 이 투기성이라든가 그런 허위된 자산성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 지방선거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고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지난주에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 오르고 56% 올랐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그렇게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예. 그리고 부정적인 요인에서도 부동산 대출이라는 것이 10%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에서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부탁드리겠습니다.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라는 분들도 보면 국민들에게 결국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갭 투자하고 아파트 은행에서 왕창 대출 받아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저는 아마 어설프게 부동산 정책을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설프게 좀 옹호하려다 보니까 그런 실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국민의 정서하고도 전혀 동떨어진 완전 공감 제로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마 이번에 이 부동산 정책이 좀 나쁜 정책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라는 얘기가 맞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집값이 떨어지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엄청나게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언을 들었을 때 대출 받아서 연끌됐던 아마 중산층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을 거고 아마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예금을 한 29원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 예금도 없으면서 집을 산다는 게 말이 돼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는 또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조금 이런 그런 좀 더 국민 정서를 건드릴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좀 정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